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폴리토크 진행을 맡은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조기 대선과 부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고 우리 정치와 사회는 또 한 번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부산에게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덕 신공항 개항의 지연, 그리고 북한 재개발 사업의 지지부진한 진척, 산업은행과 해수부 이전 논란, 그리고 매년 10,000명이나 빠져나가는 청년 유출까지 이 모든 현안이 대선 공약으로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약속들, 이번에는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좀 꼼꼼하게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선대위 상임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세 개의 소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현안 중심의 공약 검증, 그리고 실질적 성장 전략 모색, 시민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최 위원장님, 이번 조기 대선이 부산에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작년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경제 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국민들은 분열되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대한민국을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 물가가 바로잡히고 경제는 성장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한다면 했던 능력이 있는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산의 의미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대통령 선거입니다. 부산 발전을 위한 후보가 누구인지 실제로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등의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일자리도 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부산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까지 말씀해 주셔서 김문수 후보 지지 포함해서 네. 지난 총선과는 부산 민심이 조금 달라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네네. 또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많은 실망감을 표시하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의 힘으로 김문수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정말 단일 대오의 힘으로 많은 국가를 위하고 또 부산 시민들을 위한 공약들과 정책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실천할 수 있고 부산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공약들,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부산을 조금이라도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커피값 120원 원가 말씀을 하셨고요. 또 10만 원 호텔 경제론과 같은 노쇼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중도층과 무당층조차도 말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김문수 후보와 같은 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온 분,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살아오신 분에게 이제는 표를 던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두 분의 업적과 실력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강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그리고 세계 최대의 평택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파주 LCD 단지, 그리고 GTX와 같이 이런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분이 바로 김문수 후보거든요. 청렴하고 정직한 후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지자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좀 후보를 지지를 천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산 공약 여러 가지 지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낸 이제 부산 공약들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시키겠다. 그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HMM 옛날에 현대상선이죠. 네. 본사를 부산에 이전하겠다. 또 회사 전문부문을 부산에 설립하겠다 하는 공약을 했죠. 이런 공약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면 일단 좋은 일자리들이 약 5만 개 정도가 늘어날 겁니다. 일단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2~3천 명이 내려오고 네네. 또 관련 공공기관, 또 관련 협회 등 유관 기관들이 내려오면 부산으로 보면 아주 좋은 일자리죠. 또 좋은 일자리 기회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인데 또 HMM 본사가 이전하면 그 본사에 있는 직원들만 해도 3,000명입니다.
또 그 유관 그 거래하는 기업들이 한 150개가 되죠. HMM만 보더라도. 네네. 그러면은 HMM하고 관련되는 그 본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약 10,000여 명이 가족까지 하면 3만 명이 오죠. 그러면 앞으로 부산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이런 중앙부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공공기관에 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고 네네. 특히 이제 좋은 그 민간 기업에 세계적인 회사에 취업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들의 기회나 또 청년들이 오히려 서울로 가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는 돌아오는 부산을 만드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해수부가 부산 이전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은 조선이 가장 특화된 산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산자부가 갖고 있는 조선산업 지원 기능을 해수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해군함에 대한 발주를 획기적으로 지금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약 10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선박을 발주하겠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부산으로 보면 엄청난 기회죠. 이것을 해수부 이전과 동시에 조선업에 대한 기능 확대 이것을 트럼프 조선 그 수주와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이 실현되면 인구도 10만 명 이상 네네. 그야말로 추락하는 부산이 발전하는 부산으로 만들 그런 중요한 선거가 이번 대통령 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부산표 공약 들어봤고요. 국민의힘 부산표 공약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산이 더 나은 도시 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이 몰려드는 청년에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거든요. 네네.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규제의 철폐고 부산에 더 많은 자율권을 줘서 기업들이 부산에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조세나 세제와 같은 제도의 어떤 허들을 낮추고요. 많은 특례를 제공을 하고 규제를 풀어야겠죠. 이런 하나하나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결국 글로벌 부산 허브 도시 특별법이고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들 법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통과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은행만 하더라도요. 제가 부산시에 또는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이 산업은행 부산 공약 입안을 제가 당시에 대통령 후보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구체화했던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설득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부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약 3만 6천 개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금융과 물류인데 이러한 두 개, 금융과 물류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반드시 부산에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HMM, 해수부 좋죠. 올 수만 있으면 좋죠. 제가 해수부 차관을 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해수부 인원이 600명입니다. 이 600명의 해수부 인원이 부산을 온다고 할 때 제가 한번 세종과 충청권의 해양수산 기업들이 얼마나 집적을 했는지 네. 분석을 해봤더니 2013년도에 해수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에 아직도 10% 미만의 해양수산 기업들이 세종 충청권에 몰려 있더라고요. 결국은 부산이 가장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청년 일자리 그리고 산업 기반의 재편을 위해서는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부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당의 그 지금 공약들을 검증하는 과정 또 추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적한 현안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가덕신공항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 통과가 됐는데 뭔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본 시공업체에서 우리는 2년 정도 더 줘야지 시공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지난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민주당의 해법 한번 들어볼까요? 뭐 참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은 한마디로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당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특별법 만들어서 가덕신공항을 확정짓고 또 저도 뭐 원내지만 노력을 해서 벌써 작년과 올해 예산을 1조 3천억을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근데 보상이 끝나서 보상 그 예산은 다 소진해야 되는데 보상 절차도 지연이 돼 가지고 이미 뭐 3천억 원 더 남아 있고요. 올해 착공 예산 9,500억을 확보했는데 이건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조 2천억이 지금 공구에 쌓여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말 무능하고 좀 소홀히 그 관리한 그 탓 아니냐. 특히 그 현대건설이 108개월짜리 건설 그 공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네. 108개월이면 9년입니다. 지금 보상도 늦어지고 입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7년 연말에야 사실상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9년짜리 공사 계획이면 2030 거의 6년, 7년 이까지 되어도 지금 될까 말까한 그런 지금 공사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29년 개항에 30년 완공이라는 지금까지의 부산시장의 말과 국토부의 입장은 완전히 거짓으로 끝난 것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될 줄 알면서 자꾸 희망 공무만 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기만 행정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자꾸 다음 정부에게 언제 할 건지 그렇게 미루고, 그래서 자기들의 지금까지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책략을 부릴 게 아니고 네네. 빨리 5월 말까지라도 지금까지 기술가들, 전문가들 다 검증해서 84개라고 내놓았으면, 자, 사실상 그러면 29년, 30년이 힘들면 네. 31년도, 32년도라도 완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네네. 그런 계획을 내놓지도 않고 자꾸 대선 후보들에게만 몇 년도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떠넘기기식의 행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국민의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가덕 신공항 이슈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도구,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도 가덕 신공항은요, 가장 안전하게 가장 잘 지어야 되는 공항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게 되면 공기 연장 문제, 기존의 84개월에서 108개월로 늘어난 문제는 네. 정부가 7개의 컨소시엄, 기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7개의 컨소시엄을 거쳐서 또 60여 명의 전문가들 네네. 7개 분과로 나눠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산정한 공사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이라고 하는 공사 기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차례 유찰 이후에 공사 기간마저도 1년을 더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4차례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수의계약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네. 이러한 조건을 알고 들어온 현대건설이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되고 나니까 108개월로 늘려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7개의 전문 기술 컨소시엄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산정한 그 공사 기간이 늘어난 부분.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따름이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RFP라고 하는 Request for Proposal에 새로운 공사 기법, 신공사 기법을 적용해도 좋다. 그리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턴키 방식을 네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과 창의를 동원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거기에 맞추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겠죠. 그러한 과정이 없이 최우선적으로 협상 대상자가 공기를 늘려달라? 저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만일에 이걸 뒤집어서 재입찰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재공고가 아니라 재입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단순히 공사의 지연뿐만 아니라 부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부산을 위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도, 네네. 동남권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재개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이게 참 계속 지나네요. 네, 북한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뭐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단순한 친수 공간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항만 기능도 이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정말 부산이 원도심을 연계시켜서 또 부산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로
국민의힘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항만 물류 복합 개발과 함께 부산에 새로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부산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하죠. 부산이 어려운 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지역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김문수 후보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최대한 풀고 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리 규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처럼 우수한 인적 자본이 몰려들게 되고 또 부산의 산업과 인력 구조가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지향적 모델을 바로 부산의 북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단순한 항만이나 단순한 원도심 개발을 넘어서 부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기폭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북한 재개발이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그런 도약대가 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보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재개발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북한 재개발은 뭐 제 개인적으로도 당시 2005년도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모시고 있었죠. 네. 2005년 그 가을 추석 때 연휴 때 하루 일찍 올라오라 해서 그 녹조 마당에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편으로는 조감도는 가덕신공항 조감도, 또 한편으로는 북한 재개발 조감도를 딱 보여주시면서 부산 출신의 그 관련 장관이라든지 수석들 모아놓고 아주 뿌듯하게 이제 그 앞으로 추진 계획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농해수위원으로 있으면서 북한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챙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뭐 그 종합청사, 그 공공청사 부지가 이제 거의 이제 확정되었고, 또 여러 가지 해양 클러스터 문화지구도 지금 입주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네네. 그 분양이 이제 다 끝났는데 최고 핵심적인 거는 4만 평에 가까운 랜드마크,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랜드마크는 말 그대로 부산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카지노가 포함된 보카 리조트 이런 계획이 있다가 사실은 일본 지금 오사카 엑스포 유치 장소 거기로 이제 사실은 빼앗겨 버렸죠. 그 뒤에는 지금 앞으로 부산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 부산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연말에 어떤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수 있는 네네.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구상으로 이제 올 것인가가 최고 관심사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크루즈가 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북한에. 네. 그 크루즈에 와 있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이 북한에서 최고급의 K-팝과 AR과 VR이 초첨단 영상 기술이 결합된 네네. 최고의 공연을 보고 난 뒤에 또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또 복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이 부산에 오면 북한에만 와도 한 2박 3일간 바로 체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사업들이 전개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랜드마크가 네.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단계는 이제 69만 평인데 해양수산부가 내려오면 그 관련 공공기관들이 한 섹터가 되고, 네. 또 나머지는 관광 엔터테인먼트가 한 3분의 1, 또 나머지 3분의 1은 문행동 금융지구하고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들어올 금융기관들 이전 또는 해양진흥공사도 또 이쪽으로 옮기고 네. 하는 등등으로 해서 금융 전문 집적지로서 북한 2단계가 이렇게 어우러지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그리고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두 분 모두 하실 말씀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각각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며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공공기관 이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는 아니죠. 네. 결국 이제 지역
이기주의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도 하고 또 정치권이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지방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문제를 단순히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결국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요. 결국은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네네. 현재 11%의 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집가의 상승과 관련되는 같은 교통,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부산은 유일하게 특강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네네. 진입을 했고요. 또 청년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양질의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총 100대 기업 중에 유일하게 하나의 업체만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산업은행과 같은 그런 국책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네네.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기획재정부 시절에도 제 고향인 부산을 볼 때마다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공약의 부산이 대표적인 공약이었죠.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를 못한 거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입니다. 결국 모든 금융기관들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면 집적을 하게 될 거고요. 네네. 관련되는 금융기관들도 부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들, 특히 제가 그 당시에 뽑아본 유발 효과를 보면요. 부가가치 유발 효과만 해도 1조 5천억이고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2조 4천억이 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만 6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산에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은행 법 통과를 민주당이 막고 있으면서 해양수산부 HMM 민간 기업이잖아요. 노조가 반대하고 사측도 반대하는 것을 부산에 가져오겠다. 올 수만 있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민주당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야말로 부산을 위해서 또는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보다 큰 그런 혜택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인호 위원장님,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산업은행도 가져오고 해수부 이전이나 HMM이나 회사 전문 부분도 설립하고 네. 두 가지를 다 하면 좋죠. 부산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 효과로 봤을 때 저는 산업은행보다는 해양수산부 이전, 또 회사 전문부분 설립, 또 HMM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 등 이런 것이 되면 훨씬 더 부산에는 이득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해양수도로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이 된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있고요. 산업은행은 사실 오더라도 물론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직원들 한 800여 명 정도지 산업은행이 뭐 자회사가 있고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해수부가 오게 되면은 관련 공공기관이 오게 돼 있고 관련 협회가 오게 돼 있고 또 HMM 등 관련 민간 기업들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수부를 둘러싼 민간 공공 생태계가 다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는 효과로 봤을 때는 산업은행보다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산업은행이 왜 힘들었냐? 물론 민주당의 반대 탓도 있지만 네네. 근본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 탓이다. 왜냐하면 요즘은 과거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숫자가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훨씬 많았어요. 이제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은 수도권 의원들이 출신들이 훨씬 국회에 더 많은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또 지방에도 서로 다 금융 중심지 또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는 다 지역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은행을 꼭 그렇게 수용성 있게 꼭 받아들이게끔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만 산업은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네네. 예를 들면 호남에는 뭐 농협 본사 또 대구에는 IBK 본사라든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 영역에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좀 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하면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수용해서 자 지방에 그러면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했으면 여야가 힘을 합쳐서 했으면 충분히 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었을 건데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발표만 하고 그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한번 만나서 설득하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윤 대통령의 실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HMM 뭐 노조가 물론 반대를 합니다만은 뭐 그 반대보다도 좀 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공공기관 이전할 때도 네. 노조는 강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노조 지도자들을 다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 당시에 노동운동 노조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면서 대신에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갑시다 라고 극적인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HMM 노조 때문에 뭐 HMM 본사가 못 온다 이거는 전혀 과거의 선례를 보면 맞지 않고 그 점차적으로 HMM 본사의 헤드쿼터 기능 핵심 기능을 먼저 부산에 옮기고 가족들까지 오는 이주는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노조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대기업 본사 이전 이런 것은 정말로 부산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의 좋은 일자리 5만 개가 늘기 때문에 반드시 가질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같은 차원에서 놓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책 금융 기능들, 부산의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또 산업은행에 자회사가 없다고 하는데 산업은행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회사까지 다 오게 되는 그런 것보다는 해수부 자체를 이전하면서 공공기관 하는 것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는 훨씬 제가 더 앞에서 수용성이 크다. 말씀드렸다시피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살짝 마무리해야 되는데 노무현 짧게 한 말씀 대통령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셨던 그런 제가 기억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해양수산부가 온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통해서 양질의 금융과 물류와 해양이 맞물리는 그런 일자리들을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죠.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그리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공약, 이 양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포커스 인 플러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폴리토크, 조기 대선과 부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옮길 것인가에서 이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넘어선 부산의 자생적 성장 전략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 위원장님, 뭔가 좀 민주당이 제시하는 부산의 성장 동력, 뭔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붐업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민주당 포관 어떤 게 있는지요? 우선 이제 부산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네. 또는 부산에서 서울로 자꾸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에는 제도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전기료 차동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미래첨단 산업은 제조 원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죠. 자, 그 자동차 문제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또 2차 전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다행히도 원전의 밀접 지역이고 또 원전의 안정성을 뒤로 하면서도 전기를 생산하면서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부산은 다른 지역에 다 전기를 제공하면서도 좋은 기업들은 유출시키고 있어요. 네. 다른 외국에서 보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값을 싸게 해주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은 값을 차등해서 좀 비싸게 합니다. 네네. 자, 이것을 재작년 연말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네. 전기료 차등료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정부가 작년 상반기 동안에 이 전기료 차등료를 시행령으로서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 실시하겠다 해놓고 못 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부산의 제조 원가가 예를 들어서 1와트당 1원이면 수도권에 5원이다 하면
이 제조 원가가 차지하는 전기료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오지 마라 해도 부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 차등료라는 제도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첨단 산업을 부산에 유치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일단 전기요금 이제 하시고, 차등제에 예, 대해서 네. 네, 부산의 자생적 전략으로 꼽아주셨고요. 네, 뭐 그런 부분 좋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셨던 네. 전력 차등 요금제 부산 실행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도 그 법이 통과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부산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해양 그리고 물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금융이 있겠죠. 이러한 세 개의 축을 기초로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규제의 철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기업들을 좀 더 활발하게 뛸 수 있는 규제, 외국 자본들이 쉽게 부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규제. 그러려면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산만 하더라도 그린벨트 규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 주택 부동산만 하더라도 용적률과 뭐 건폐율과 같은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다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또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도 결국은 지방에 좀 더 많은 그런 자율권을 주는 형식으로 지방 자주권, 자율 재원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지금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풀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있죠. 앞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부처의 단순한 이전이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느냐. 이건 저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을 기초로 해서 해양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부산에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은 다 바다를 끼고 있고요. 네네. 물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산이 이들 도시보다 못할 게 없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개방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규제를 낮춰주고 그리고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 세율을 최대한 낮춰서 외국 자본들이 자유롭게 부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 부산 내에서도요. 보면 정주 여건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네. 그런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결합을 시킨다라고 하면 부산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세계적인 도시로, 해양 도시로, 금융 도시로, 물류 도시로 반드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규제 철폐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어떤지. 그렇습니다. 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저도 대단히 찬성했고 국회의원 시절에. 네. 그런데 이제 부산시가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우리 기재부 출신인 박성원 우리 의원님이 깜짝 놀랄 만큼 예타 면제권까지 부산시에 주자라고 네네. 해서 아니 이거 우리 실장님 또 부시장님 이거 통과되겠어요? 기재부 설득시키겠습니까? 이랬더만 해보겠습니다. 이래놓고 그 6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저한테. 그 기재부가 뭐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예타 면제권을 동의했다고요? 아닙니다. 동의 못 시키고 막 그냥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니까 그게 다 빠졌습니다. 다른 부처에 있는 권한들을 모아서 사실은 짜집기 한 수준으로 낮춘 것이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실 내용이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성훈 의원님이 제기하셨던 규제 풀이라든지 텍스 풀이라든지 이런 규제 완화 도시, 규제 철폐 도시 부산 너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로벌 허브 도시법은 내용을 아주 강화시켜서 새 정부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부산의 해양특별자유시를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똑같이 말씀드려서 부산의 자율적인 권한으로 국토개발권, 항만자치권 등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연방도시로서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받으면서 독자적인 전략과 독자적인 실행으로 부산을 자립적으로 한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규제를 좀 철폐해달라. 또 이렇게 하기 위해 금융이 지금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테마색처럼 부산의 국부펀드, 부산형 국부펀드를 좀 만들어서 부산시장이 결심하면 수조 원 정도 드는 예산을 드는 사업은 언제든지 그 전문가들의 검증만 딱 받으면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부산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
속도감 있는 네네. 부산의 성장을 위해서 필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 살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 갖고 또 아이도 낳고 오래도록 보금자리를 딱 만들어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려는 것을 막는 유인 뭔가 있을까, 인센티브가 있을까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정주 여건과 좋은 일자리 네네. 두 가지로 아마 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재원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각 지역에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펴왔거든요. 하지만 결과로 나타난 수치는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그냥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약 45만 5천 명 정도의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을 따져보면 지금 한 7.3%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청년 고용률도 46.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수치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러려면 청년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과 맞닿아 있죠. 우리나라는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결국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몫이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와 있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기는 네. 합니다만은 민주당의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시장에 반하는 반시장주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안들도 그렇고요. 제가 몇 개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이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거거든요. 만일 이 법안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께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시는 H맨 부산 이전은 사실상 노조의 반대와 주주의 이익에 반대되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연구 인력의 집중 투자와 집중 근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예외마저도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적 자산인 거죠. 자본과 어떤 자연 환경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데 네. 그러한 근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유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제가 기업인이라고 하면 상속세 없고 법인세 낮은 싱가포르나 홍콩, 상하이 또는 해외의 다른 나라들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자본을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네. 그리고 그 부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상속이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기업들이 한국을 버리고 외국을 나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기업가 중심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를 없애고 제가 말씀드린 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부 규제는 풀고 또 상속세라든지 뭐 기업하기 좋은 여건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뭐 부분적으로는 찬성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뭐 오늘은 뭐 그 정도 상세하게 토론하는 건 다음 기회로 하고 우선 그 청년들이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자 또 유출을 이제 완화시키고 청년들이 부산에서도 좋은 자리 일자리 찾아서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또 평생 또 부산에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산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은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일자리죠. 그런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자리라면 좀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이 저것이 실행되면 좋은 일자리가 바로 부산에 있겠다 하는 그런 아주 선명한 그런 이제 목표와 실행 전략 또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또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또 유관기관의 부산 이전, 또 HMM이나 해운 대기업의 본사를 부산에 이전하는 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오면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대학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30%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좋은 그 금융기관에 취직하기 위해서 부산의 모 상대 대학의 그 입시 점수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서울에서라도 부산에 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선순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자, 해수부가 오면 중앙 공무원에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30%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의 수준도 올라가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인재들이 우리 부산의 대학에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또 졸업하면 30%, 최소 30%가 보장이 되죠. 네네. 자, 그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HMM이라든지 SK회원이라든지 또 그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거의 하면은 거의 한 300개가 가까운데 거기 대부분이 만약 부산에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해운과 관련된 생태계와 관련된 기업들이 약 5만여 명의 직원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이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는 데서 평생 그걸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젊은이들이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속에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해수부가 부산대로 오면 지방부처로 전락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궁색한 변명을 가지고 반대한다라고 했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 자꾸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산업은행과 또 해양수산부 이전과 그 HMM 본사 회사 법원을 놓고 하나만 선택하라면 과연 어느 것이 부산에 실질적인 이득을 줄 것인지를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니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자꾸 해야지 자꾸 발목 잡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거 한번 해보겠다 하면 이걸 좀 밀어주고 국민의힘이 17명 아니면 18명 중에서 다 17명의 그런 힘을 갖고 있으면 또 새 대통령에게 또 유력한 후보에게 협조하거나 협조한다라고 하는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굳이 그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해수부 이전과 그 관련된 공약들이 훨씬 더 큰 이득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애써서 패망하는 것은 좀 정치 당리당략적이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약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상대당이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반대당한테 찬성을 하면 좋죠.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토론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요. 관련해서. 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민주당이 통과만 시키면 바로 옮겨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MM 부산 이전은 제가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에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저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노조의 반대였거든요. 경영진도 반대를 했지만 민간 기업을 팔을 비틀어서 부산으로 옮기겠다. 가능할 수만 있다면 저는 HMM 부산 이전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경영 논리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의 논리가 아니라 지역의 논리로서 민간 기업들, 사기업을 팔을 비틀어 데려올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입니다. 올 수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팔을 비트는 게 아니고 아니 이제 해수부가 오고 관련 공공기관이 오면 민간 기업도 같이 집적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헤드쿼터 근행은 먼저 오고 직원들의 이사나 또 그 교육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는 점차적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소통 속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도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산업은행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까? 산업은행 오면 좋죠. 오면 좋은데 그 일건이 잘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자, 양당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들었고 아직 실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했는데 행정통합으로도 이제 이거를 엎어지고 또 행정통합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의제가 돼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응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그 공동의 힘으로 또 초강력 경제권이나 또 초강력적인 어떤 행정적 힘, 또 시도민들의 힘을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고
우리가 자생적인 발전 전략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 시절에 법도 통과시키고 예산까지 다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반대해서 사실상 지금 자초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도지사들이 대안으로 내세운 거지. 아니 메가시티로는 모자라니까 행정 통합을 하자. 네, 보울경 행정 통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만 했지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에 행정 통합을 진행한다. 뭐 관련 법을 통과시킨다. 또 시도민을 설득한다. 이런 작업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대안 없이 메가시티를 자초시키고 또 구호만 희망 고문만 하는 부울경 행정 통합을 주장했는데 정말 이래서는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발전 전략을 갖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는지 예.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여기까지 없고요. 듣고 그다음에 국민의 네. 입장 듣겠습니다.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최윤호 의원님의 지적 중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은 제가 또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메가시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각 지역 내에서도요. 메가시티 안에서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결국 메가시티라는 것이 중복되는 행정의 비효율을 막고 내부화,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되는 또는 메가시티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명확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지역이나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는 지역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려면 결국 정치권, 정치적인 결단이 무엇보다도 우선을 해야겠죠. 설득하는 노력,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시가 되어야지만 세계적인 흐름이잖아요. 메가시티는 도시와 동남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 들어봤고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하다. 또 배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금 과제들도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부산 발전에도 너무나 소중한 선거입니다. 우리 제2의 도시 부산이 1인당 GRDP 총 생산량이 인천에 뒤진 지가 3, 4년이 지나고 있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앞으로 5년 뒤에는 인구가 인천에 추월 당한다는 암울한 보고가 있습니다. 제3의 도시로 추락할 위기입니다.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부산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과 실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 매우 부산 발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회사전문부문 부산 설립, HMM 등 대형 물류 해운 회사 본사를 부산에 이전함으로써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1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산, 추락하는 부산이 아니라 이제 발전하는 부산, 부활하는 부산,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느닷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는 물가도 바로잡고 마이너스 성장인 경제 성장률도 이제 회복시켜야 됩니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됩니다. 한다면 했던 능력 있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부산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은 이번 6월 3일 부산 선거가 부산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각오로 태행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로서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도 낮은 곳에서 뜨겁게 살아온 분입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후보입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강교와 판교의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세계 최대의 평택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파주 LCD 단지와 GTX를 통해서 수도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청렴한 후보,
누구보다도 나라에 대한 애정이 깊은 후보,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라며 거부한 그런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김문수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을 물류와 금융 그리고 항만, 해운이 접목되는 세계적인 도시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부산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게 행사해 주십시오. 부산의 미래가 바뀝니다. 예. 자, 오늘 조기 대선과 부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인호 선대위원장님 그리고 박성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약은 선거철 수사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부산은 더 이상 정치권의 실험장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필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이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폴리토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